안녕하세요. 저는 박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일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겪었지만 이날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날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참으로 평범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시작되었기에 그 끝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6월의 햇살은 제법 따가웠지만 창문을 타고 거실로 들어오는 바람은 선선하여 낮잠을 자기에도 딱 좋은 그런 나른한 오후였지요. 아들 녀석은 회사에 갔고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윙윙거리는 낡은 냉장고 소리와 의미 없이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속 교양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무료함이 등허리에 뻐근하게 쌓여갈 때쯤이었을까요? 아버님,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맑았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는 환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만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 물음에도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제게로 다가와 소파 팔걸이에 가볍게 걸터앉더군요. 아버님,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맛있는 거라니.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제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산지 어언 5년. 처음에는 저를 살뜰히 챙기는 듯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겠지요. 저녁 식사도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았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외식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게 느껴졌어요. 맛있는 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혹시 아들 녀석이 승진이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사라도 생긴 것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웃더군요. 에이, 좋은 일 있어야만 맛있는 거 먹나요? 그냥요. 아버님께서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정말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입맛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소화도 잘 안 되고 매일 먹는 집밥이 그 밥 같아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많았지요. 그런 제 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먼저 마음을 써주는 며느리가 새삼 고맙고 예뻐 보였습니다. 무심한 아들 녀석보다 나을 때가 많다고 생각했지요. 좋지, 오랜만에 나가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니 뻐근했던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그마저도 경쾌하게 들렸어요. 갑자기 생기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하는 가족 외식이던가요? 모처럼 바깥바람을 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뭘 먹으러 가는 게냐? 고기냐 아니면 회냐? 들뜬 마음에 아이처럼 묻자 며느리는 비밀이라는 듯 얄밉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아버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안 되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양복 바지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빗으로 단정히 넘기니 제법 외출하는 태가 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지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며느리 역시 외출 준비를 마친 채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핸드백과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럼 슬슬 나가볼까요? 그래, 가자. 그런데 내 서방은 어쩌고? 같이 가야지.
아들 녀석에게는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야근이라 늦는데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려고요. 제가 운전할게요. 맛집 알아뒀거든요. 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오히려 며느리와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아들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며느리와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직접 운전까지 해서 맛집에 데려다 주겠다니 이 얼마나 기특한 며느리인가요? 허허, 운전까지 다 하고. 우리 며느리 다 컸네, 다 컸어. 저는 흐뭇한 마음에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도 참이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저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환한 미소와 친절한 제안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저 오랜만에 외출에 대한 설렘과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시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따라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차는 아들 녀석의 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막 뽑은 지 1년 남짓 되었다는 차는 아직도 희미하게 새 차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시트의 감촉도 푹신하고 제가 타는 것을 보며 며느리가 조수석을 뒤로 넉넉하게 빼주는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제 손길이 조금 어색해 보이자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제 벨트를 대신 매주기까지 했지요. 아버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다, 편하고 좋구나. 그나저나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쪽은 내가 잘 모르는 동네인데. 차는 익숙한 동네 길을 벗어나 새로 뚫린 넓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이 근방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것을 보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더군요. 거의 다 왔어요. 이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인데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아버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제 입가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비찜일까 아니면 정갈한 한정식일까? 머릿속으로 온갖 행복한 상상을 펼치며 조수석에 편안히 몸을 기댔습니다. 차 안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라디오 음악 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았어요. 그런데 차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식당 건물이 즐비한 외곽이 아니라 차들로 붐비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거대한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으로 꾸물꾸물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백화점. 식당이 이 안에 있기는 하지. 요새는 백화점 식당가도 잘 해놓는다고 하더만.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차할 자리를 찾아 몇 바퀴 빙빙 돌더니 마침내 기둥 옆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고 시동이 꺼지자 주차장 안에 무거운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당으로 올라갈 생각에 안전벨트를 풀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동을 끈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조금 전까지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이제 올라가야지. 몇 층이냐? 아,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은 차에 잠시만 계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이 밤중에 백화점 주차장에는 어쩐 일로 온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지요. 제 얼굴에 떠오른 물음표를 읽었는지 며느리가 멋쩍게 웃으며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정말 금방 끝나요. 친구한테 잠깐 맡길 물건이 있는데 약속을 여기로 잡았거든요. 1층에서 만나서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올게요.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친구에게 줄 물건이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굳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는 말로 저를 들뜨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른인 내가 이해해야지 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조금 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기다리고 있으마. 네, 아버님. 정말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백을 어깨에 고쳐 메고 제게 미안하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총총걸음으로 백화점 입구를 향해 사라졌어요. 저는 쿵 하고 닫히는 차 문 소리를 들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주차장을 둘러보니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10분이라는 며느리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금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고무줄 같은지 그때의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조금은 김이 새버린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백화점 입구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저는 금방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되뇌며 넉넉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듯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주차장을 오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유독 많아 보였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웃으며 지나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니 문득 아들 녀석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처음 10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볼까 싶어 손을 뻗었지만 온통 영어로 된 버튼들 뿐이라 어느 것을 눌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괜히 잘못 눌렀다가 고장이라도 낼까 싶어 이내 손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저 시트에 푹신한 감촉을 느끼며 빨리 며느리가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은 15분이 되고 20분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시계는 점점 초조하게 똑딱거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늦는 건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린다던 사람이 20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슬슬 걱정과 함께 짜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시간은 어느덧 30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품에서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꾹 눌렀지요. 귀에 익은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계속해서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애꿎은 통화 연결음만이 텅 빈 차 안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5번, 6번, 7번. 신호음이 울릴수록 제 심장은 불안감에 쿵쾅거렸어요. 그러다 이내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라는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백화점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그렇게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약속했던 10분을 훌쩍 넘어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더욱 한산해졌고 제 차 옆에 있던 차들도 하나둘씩 떠나 횡한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 인내심도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처음에 너그러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답답함과 짜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결국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운전대를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아무리 급한 용무라고 해도 그렇지, 어른을 이렇게 차 안에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녁을 사주겠다는 말로 저를 불러내놓고 이것은 명백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요. 끝까지 받지 않는 전화를 보며 저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1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자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였고 방치였습니다. 저는 거의 5분에 한 번꼴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며느리라는 이름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겹도록 들었던 통화 연결음과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지요. 제발 좀 받아라, 받아. 나중에는 거의 애원하는 심정으로 수화기에 대고 소리 없는 외침을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이내 그 생각은 분노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만약 정말 급한 사고가 생겼다면 오히려 어떻게든 연락을 해왔을 터였습니다. 이토록 연락이 두절된 것은 저를 완전히 잊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차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에 홀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자존심을 콕콕 찔러댔지요. 특히 주차 요원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순찰을 돌며 제 차 안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오래 기다리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결국 그 주차 요원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차마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 곧 올 겁니다라며 얼버무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을까요? 멀쩡하게 차려입은 늙은이가 캄캄한 주차장에 갇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니.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인내심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고 어른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던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 위로 저를 이곳에 버려둔 채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말고. 저는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느꼈던 작은 고마움과 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거지처럼 느껴졌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게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전화를 걸었지요. 만약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면 저 역시 더 이상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역시나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대신 휴대폰이 제풀에 지쳐 끊어질 때까지 그대로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주차장,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제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분침이 한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아 마침내 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0분, 7200초. 그 시간 동안 저는 좁은 차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실망으로, 실망은 짜증으로, 짜증은 분노로, 그리고 이제 그 분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들끓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했던 목소리, 저를 위하는 척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저녁, 아버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라던 그 말들은 전부 저를 이곳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70세 노인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주차장 차 안에 2시간씩이나 방치하다니. 결국 저는 소리를 내어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차 안에서 웅웅 울렸지만 그 분노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저는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학대나 다름없었어요. 만약 제가 지병이라도 있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휴대폰도 없는 늙은이였다면 꼼짝없이 밤을 새워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던 셔츠는 이미 구깃구깃해졌고 완벽했던 외출 준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요. 이 모든 것이 저를 기만한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불덩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겹도록 울렸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던 제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뜨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며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심지어 약간은 상기된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안부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담긴 고함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고함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고함에 놀랐는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턱이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은 있을지언정 진심 어린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생각보다 일이 좀 오래 걸려서. 쇼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쇼핑? 친구에게 물건만 전해주고 온다던 사람이 쇼핑을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이 캄캄한 주차장에 2시간 동안 버려두고 자신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쇼핑? 너가 지금 쇼핑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냐?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기나 해. 아니, 아버님 화 푸세요. 제가 다 사정이 있었어요. 마침 세일 마지막 날이라 아버님 드릴 네이도 하나 샀어요. 네이라니. 지금 뇌에 한 벌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여 더욱 기가 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쇼핑 중이라는 게냐?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금만 더 금방. 제가 이 2시간 동안 가장 증오하게 된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가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아니다. 제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가 네. 하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동안의 분노와 결심을 담아 똑똑히 말해주었지요. 기다리지 않겠다. 너는 영영 돌아오지 말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 따위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곧바로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어플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가까스로 택시를 호출하는데 성공했지요. 5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의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쿵. 차 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차와 그 안에 담긴 모욕적인 기억을 모두 그 자리에 버려두고 싶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며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 가정의 기강과 어른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저 멀리서 택시의 노란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택시에 몸을 싣자 2시간 동안 저를 옥죄던 좁은 차 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희미하게 풍겨오는 방향제 냄새와 과묵한 기사님의 뒷모습이 주는 안정감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갇혀있던 그 캄캄한 주차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 응어리진 분노와 모멸감은 여전히 뜨거운 불씨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그저 화가 난 늙은이의 푸념으로 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가 달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대화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었던 사실만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녀석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아내랑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말 잘 들어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지금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다. 네. 택시요? 그 사람 차는 어쩌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저는 차분하게 조금의 과장도 보태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가다가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해 금방 온다며 내린 것. 그리고 2시간 동안 소식 하나 없이 저를 차 안에 방치한 일까지. 전화를 수십 통이나 했지만 받지 않았던 상황과 마침내 연결된 통화에서 쇼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하던 며느리의 황당한 변명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지혜 엄마가 아버지를 2시간이나 주차장에 혼자 계시게 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가 평소 살갑게 굴던 아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요.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더냐. 너는 내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70 먹은 애비를 불러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오늘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조심히 들어오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라며 힘겹게 말을 맺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공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내려 택시비를 지불하고 현관문 앞에 서자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이 문을 지금은 천근만근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집 안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일 테고 며느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의 시작점이자 앞으로 벌어질 가정의 폭풍을 예고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아버지, 와 계셨네요.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택시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감정까지 섞어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들였습니다.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버릇을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한 인간으로서,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닫힌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며느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새벽 녘에야 겨우 제 아내와 통화가 된 듯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언성을 높이다가 이내 허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서운하다는 투였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부러 더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늘은 제 억울함을, 이 부당한 처사를 동네방네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이나 고자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가올 싸움에서 든든한 우군을 얻기 위한 저만의 포석이었지요.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매일 아침 함께 약수터에 오르는 아랫집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있는 것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박형 씨, 안색이 왜 그래?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가?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저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김영감은 2시간을 주차장에서 기다렸다는 대목에 이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시? 2시간을? 그 캄캄한 주차장에서 형씨를 혼자 두었단 말이야? 말도 말게. 저녁 사준다기에 좋다고 따라 나섰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모르겠네. 심지어 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너무했구먼. 그건 봉변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요즘 젊은 것들이 아무리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지만 시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나. 집에 안 들어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김영감은 제 일처럼 분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며 제 분노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약수터를 내려오는 길에는 동네 작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박씨 아주머니는 동네의 모든 소식이 거쳐가는 정보의 중심지나 다름없었지요. 제가 일부러 죽을 상을 하고 음료수를 하나 고르자 눈치 빠른 아주머니가 금세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저는 못 이기는 척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씨 아주머니는 어머머 세상에를 연발하더니 급기야 혀를 끌끌 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말세야 말세. 70세 어른을 차 안에 2시간씩 기다리게 하다니 그 며느리는 제정신이야? 그래놓고 집에를 안 들어와. 세상에, 그런 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못 봤네. 어르신,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지. 아주머니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에 슈퍼 안에서 물건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까지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억울함이 이제 공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듯 했지요.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 정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 서너 명이 장기를 두며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최 영감이 자리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박형 씨, 안색이 영 안 좋구먼. 무슨 일 있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장기판에 집중하던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벼락맞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시부모를 하늘처럼 모시지는 못할 망정. 주차장에 내버려둬. 그래놓고 외박까지 해. 그건 며느리 될 자격도 없는 여자야. 박형 씨, 이번에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하네. 맞아. 아들 녀석도 정신 차리라고 해. 제 애비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아내를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당장 며느리 친정으로 쫓아보내야지. 동네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흥분하며 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저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등 뒤에는 저의 분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네의 굳건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돌아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 뜻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지요.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화면만 번쩍일 뿐 그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선 아들 민수는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차라리 결연한 표정으로 이따금씩 주먹을 쥐었다 펴며 거실을 천천히 서성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부자가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함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병사와도 같았어요. 우리의 적은 곧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제 며느리이자 녀석의 아내였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까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비리릭 디지털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와 아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아들은 서성이던 걸음을 멈추고 현관 쪽을 노려보았고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잠시 후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이틀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주말 여행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피곤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그래서 더욱 얄미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심지어 약간의 권태로움마저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그동안 눌어붙어 있던 아들 민수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놀라 현관에 멈칫 선 채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그래, 자기? 사람 오자마자.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아들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버지께 그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내 전화는 모조리 씹고 이 집의 남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외박을 해? 당신 어젯밤 어디서 누구랑 뭘 했는지 지금 당장 똑바로 말해. 제정신이야? 아들의 구체적이고 맹렬한 추궁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는 핸드백을 소파 위로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으며 억울하다는 듯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랑 아버님이 합세해서 나 하나 죄인 만드는데 내가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숨이라도 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이 집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 속 알아주는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 좀 하고 머리 좀 식히고 온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자신의 명백한 잘못들은 전부 지워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 피해만을 방패 삼아 소리치는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이번에는 제게로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아들한테 저를 그렇게 나쁘게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식사하셨냐고 안부 여쭌 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그 위선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숨이 막혀? 그럼 캄캄하고 먼지 나는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영문도 모른 채 2시간 동안 갇혀있던 이 늙은이는 숨이 절로 쉬어졌을 것 같으냐?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내 걱정을 하느라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속을 태운 내 남편은 마음이 아주 편했을 것 같으냐? 내 잘못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만 중요한가? 제 논리적인 질책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별일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님을 해코지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사소한 실수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룻밤 밖에 나가 있었던 거랑 그런 것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살아요? 아버님, 그건 너무 빡빡하게 구식으로 구시는 거 아니에요? 융통성, 구식.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아버지를 기만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을 내팽개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융통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장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구식이라며 모욕하는 그 파렴치함의 극치에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융통성과 구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거실을 맴돌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팽팽했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제 안에서 들끓던 용암 같던 분노는 오히려 서늘한 결심으로 굳어져 제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없이 소파에 기댄 채 며느리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차라리 낯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제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의 얼굴에도 잠시 당황과 불안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나긴 침묵을 깨고 저는 아주 낮고 조용한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예상치 못한 그 평온한 한마디에 며느리는 물론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수조차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기준에서 보면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는 꽉 막힌 구식 늙은이일지도 모르지. 그러니 너처럼 신식이고 융통성 넘치는 젊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네.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늙은 몸의 무게를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앞에 서서 제 인생을 건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는 그 대단한 융통성. 시애비를 저녁 사준다는 말로 꿰어내 2시간 동안 주차장에 방치하는 융통성. 걱정하는 남편에게 이런 방구 연락도 없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외박하는 융통성. 그래놓고도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에게 구식이라며 훈계하는 그 뻔뻔하고 놀라운 융통성.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이 집은 그리고 나라는 구식 인간은 그런 신식 융통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마음껏 그 잘난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절박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몸부림이었지요. 자기, 당신도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이야?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소리야? 그 처절한 물음에 아들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서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네. 나는 당신이 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내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 남편인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신은 내 아내이기 전에, 이 집 며느리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어. 당신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의 결정타에
며느리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당당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충격과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쏘아보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알았어. 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힌 구식 집구석에서는 더는 못 살아. 그럼 그렇게 할게. 며느리는 자기가 던져놓았던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들린 자동차 키가 짤랑 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현관으로 향하더니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소음이 멎자 집 안에는 역설적인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큰 수술을 끝낸 환자의 병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탈진 상태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고 아들 민수는 괴로운 듯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에 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졌던 아버지의 권위가 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에 기묘한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던 시끄러운 헤어드라이어 소리도 거실을 오가며 풍기던 독한 화장품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와 창밖의 참새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으로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듯 몸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민수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푸석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말없이 제게 밥을 퍼주고 뜨거운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화려한 반찬 하나 없이 밥과 찌개, 김치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근래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밥맛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이나 말없이 숟가락질을 하던 아들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지혜 엄마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미련이나 그리움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과 기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숭늉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친정에 갔나 봐요. 어젯밤 늦게 장모님께 전화가 왔었는데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얼마나 상처받고 서러워하는지 아냐면서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좀 참으시면 될 일을 가지고 애를 잡는다고 오죽했으면 애가 집을 나갔겠냐고 하시더군요.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요. 저는 조용히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며느리의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됐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껴봐야 사람 될 게다. 그 어미의 그 딸이니 당분간은 시끄럽겠구나. 마음 단단히 먹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저희 집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댁의 비상식적인 태도까지 확인한 이상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웃들이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이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더니 저희 집의 가정사가 하룻밤 사이에 동네 전체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박씨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외박까지 하고 와서 큰 소리치다가 쫓겨났다면서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효심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주 뿌리를 뽑아야지.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주머니에 야쿠르트 2개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정 앞 정자에서는 최영감과 김영감이 저를 보자마자 장기판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박형 씨,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렸구먼. 우리가 어제부터 박형 씨 이야기만 했다네. 잘했지. 시아버지를 2시간이나 주차장에 버려둔 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하고 와서 큰 소리를 쳐. 그건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야. 그런 건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게.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친 평소에는 인사만 겨우 나누던 젊은 아기 엄마까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소문 다 들었어요. 어르신께서 잘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개인의 분노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꽉 막힌 늙은이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리와 예의를 바로 세우려 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집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장을 받아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자에게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그녀의 존재는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의 인터폰 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값비싼 옷은 구겨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버님. 사흘 후 며느리가 집 앞에 나타나 사과하는 장면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사흘이나 친정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궁색해지자 버리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인터폰을 포기하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모습에 아주 찰나의 순간 인간적인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캄캄한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와 융통성 운운하던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눈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게다. 저는 미련 없이 커튼을 닫고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장을 보고 돌아오던 슈퍼의 박씨 아주머니와 아랫집 여자가 무릎 꿇은 며느리를 둘러싸고 혀를 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집 나갔던 며느리 아니야?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동네가 떠나가라 우렁찼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러 왔어? 어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당당하게 집 나가더니 꼴이 이게 뭐야? 그러게 말이에요. 어르신 마음고생 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누가 동정해 줄 줄 알아요? 이웃들이 쯧쯧. 어서 일어나서 가.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라며 며느리를 나무라는 모습을 저는 창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게 쏟아져야 할 비난의 화살이 이제는 온전히 며느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차라리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세상의 이치를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등살에 며느리는 결국 흐느끼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인터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심정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물 범벅이 된 며느리의 옆에 단단히 굳은 표정의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며느리 개인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정식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귀가하라고 말한 뒤 결심을 굳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컥. 문을 열자 안사돈과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고 문틈에 서서 그들을 막아서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고개를 들더니 이내 제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저를 나무라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제가 눈짓으로 겨우 만류했습니다. 안사돈은 수치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딸을 아주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못난 자식의 죄도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죄도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철없는 제 딸아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사돈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등을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서 사죄드리지 못할까? 그제야 며느리가 땅에 머리를 박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연극 같던 울음소리와는 달리 절망과 진심 어린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을 추운 주차장에 혼자 버려둔 죄, 말 한마디 없이 외박하며 아버님과 제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 하늘 같은 어른께 버릇없이 말대꾸하며 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죄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며느리의 구체적인 사죄가 끝나갈 무렵 아들 민수가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의 광경을 보고는 말없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한이 이제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침묵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며느리의 흐느낌과 안사돈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그리고 이 사태를 대하는 안사돈의 태도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제 한마디에 며느리와 안사돈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께서도 일어나시지요.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어찌 그게 다 부모의 죄이겠습니까? 이번 일로 이 아이도 우리 민수도 그리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저는 문에서 비켜서며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지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서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열과 도리가 바로 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으로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폭풍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안사돈과 함께 돌아와 머리를 조아린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조심스럽지만 차갑지 않은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거짓된 화기애애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처와 반성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도 진솔한 평화였습니다. 저는 용서를 했지만 마음의 문을 전부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저것이 악어의 눈물은 아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변화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하게 생선 굽는 냄새. 지난 몇 년간 아침 식탁에서는 맡아보기 힘들었던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냄새였습니다. 제가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자 부엌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이 아닌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조심스러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웬일로 아침부터 부엌에 다 나와 있냐? 아버님 따뜻한 아침 진지 한번 제대로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곧 준비되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밥이 아닌 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소한 단어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저를 어른으로 공경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잠시 후 차려진 식탁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와 두부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 몇 가지. 며느리는 제 앞에 수저를 정성껏 놓아주고 물그릇을 채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이 자리에 앉아 제가 첫 숟가락을 들기까지 자신은 꼼짝도 않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들 민수도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어색하지만 정성 어린 풍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입맛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찌개가 입에 맞으세요? 싱겁지는 않으세요?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저는 그저 괜찮다, 맛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정성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 하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의 연극으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변화는 하루 이틀의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든 일상에 보고와 양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말 한마디 없이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사소한 외출에도 반드시 제게 먼저 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친구 만나 점심 먹고 백화점에서 볼일 좀 보고 저녁 7시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혹 늦어지면 꼭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저와 그녀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약속했던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차가 막힌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시장하실 테니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다급하고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2주 전 캄캄한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모멸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노력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새 눈이 침침해서 신문 보기가 영 힘드네라고 혼잣말을 한 다음 날, 제 책상 위에는 돋보기 기능이 있는 새 스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장기 두러 노인정에 갈 때마다 약과를 사들고 가는 것을 기억하고는 주말에 시장에 다녀와서는 어르신들하고 나눠 드세요라며 고급 약과 한 상자를 말없이 제 방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생색을 내는 법 없이 그저 조용히 자신의 행동으로 변화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궂은 날씨 탓인지 낡은 몸뚱이의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려와 저는 소파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다. 늙으면 다 이런 게지. 비가 오려나 보다.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뜨거운 물수건과 약 파스 한 뭉치를 들고 와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따뜻한 걸로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리고 파스 붙이시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뭘 이런 것까지. 어서 들어가 쉬어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지은 죄가 하늘 같은데 이런 수발이라도 들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고 정성스러웠는지 저는 차마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쑤시는 무릎을 찜질해주고 허리에는 파스를 꼼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와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내일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뜨끈한 추어탕 끓여놓을게요. 비 오는 날엔 그런 게 좋대요. 기운 내셔야죠, 아버님.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를 마시며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저 손길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이 용서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제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에 맺혀있던 표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람으로 잠시 커졌던 눈은 이내 갈피를 잃고 파르르 떨리더니
그토록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렁그렁 눈물만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집을 나가기 전 억울하다며 악을 쓸 때의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고 현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의 처절하고 계산된 눈물과도 달랐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어떤 의도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투명한 결정체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얻게 된 용서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안도와 기쁨의 눈물임을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온 늙은이의 지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쓰느라 가녀린 어깨가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저를 기만했던 파렴치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무거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은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지고 투박한 늙은이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투박한 위로였지만 그 손길에는 이제 됐다. 이제는 괜찮다는 무언의 용서와 격려를 모두 담았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며칠간 우리 집을 짓누르던 모든 갈등과 미움, 원망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고요했던 이전의 위태로운 평온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번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겪어낸 사람들이 공유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 단단하고 성숙한 평화였습니다. 한번 깨졌던 신뢰는 마치 부러진 뼈가 아물면서 그 자리가 더욱 단단해지듯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귀한 형태로 재건되었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금으로 메워 더욱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시키듯이 우리 가족의 깨어졌던 관계는 진심 어린 반성과 조건 없는 용서라는 금가루로 메워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유대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금빛 선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부끄럽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 금빛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아팠던 기억 대신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고 이겨냈기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이제 세상 그 어떤 그릇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